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문가 토크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님 모시고 P2P 규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P2P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실제로 이제 P2P 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자 혹은 대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2P 아직은 뭐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과거에 은행 산업 등은 그 소위 말해서 차입자와 대부자 간의 그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비대칭을 이제 누가 해소를 해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차입자와 대부자, 즉 대부자가 차입자를 찾으려고 하면은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탐색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탐색 비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기관, 그게 바로 은행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행들이 그 탐색 비용을 줄여주면서 그 대가로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 등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인터넷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 포털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같은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과 사람, 즉 대부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행위, 즉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즉 이러한 산업, 즉 사람과 사람, 차입자와 대부자를 직접 연결하는, 그리고 주로 법인 고객보다는 개인 기업 고객을 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고객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산업이 P2P 대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과거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개인별 어떤 신용등급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담보를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 SNS를 많이 활용하다든지 그 사람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심사 과정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은행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좀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P2P 산업 보면은 제일 앞선 나라가 아무래도 영국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 이쪽이 될 텐데 이쪽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어떤 차이점 혹은 얼마나 그쪽이 이제 앞서갔는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세계 P2P 산업 비중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미국,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중국도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다음에 영국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정보에 관한 보호가 저희보다는 상당히 약합니다. 즉 개인 신용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저희 나라는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법도 여러 가지 있고 네,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소위 말해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교하기보다는 강한 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는 인권 보호 조항과 함께 개인 신용 정보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개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거의 10년 전에, 예를 들자면 20년 전에 자기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했다가 반환하지 않는 적이 있냐 이런 것까지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또 금융기관은 이 사람이 수도료를 냈는가 안 냈는가까지 이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개인의 그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고도로 집약해서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를 통해서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의 비대칭성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 하에서 이제 그 P2P 대출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많이 발달된 것이고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공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제도권 금융이 금리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완화하는 수단과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지리적인 서로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은 좀 많이 발달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광동성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다른 쪽에 그 북쪽에 상해에 있는 사람이 상해가 아니라 저 어디 하얼빈에 있는 사람한테 대출도 심지어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거리의 장벽을 좀 완화시켜주는 수단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적인 측면보다는 하나의 그 소위 말해서 로케이션, 즉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동시에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발달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영국 등 이제 선진국들하고 중국은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네네, 그렇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네네. 이제 은행이 있고 네. 이 은행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예, 여러 예. 역할로 이제 P2P 업체를 포함한 스타트업들이 은행의 역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P2P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은행 산업 자체가 약간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걸 어떤 극복하는 넘어가는 수단으로서 좀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금리라는 게 1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이제 뭐 캐피털 업계를 비롯해서 이제 대부업까지 층별로 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내 금리 시장은 약간 가운데가 비어 있는 10%에서 한 15%, 17% 이런 중금리 시장이 사실상 비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기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사실은 내놓으면서 했던 얘기가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뭐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아마 규정을 했었는데 P2P도 뭐 같은 의미에서 좀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2P 업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뭐 일반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불안 요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터졌던 사건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른 나라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제 불법적으로 대출을 뭐 어떤 범죄 집단에 해준다든지 또는 뭐 어떤 장부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미국 그 사례를 보더라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SNL 사례가 라는 게 있는데요. SNL이 뭔 약자냐면 Savings and Loans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부업체하고는 다르지만 저축은행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그런 기관들인데요. 그 과거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금리 자유화를 한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15% 넘게 폭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SNL이 그 전에 고정금리로 이걸 많이 대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부도가 난 뒤에 이제 그 전문기관들이 가서 실사를 해보니 정치권이나 이런 데 많은 자금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부정과 같이 연결이 됐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제 장치가 이제 저축은행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이제 P2P 시대가 왔는데, 이제 P2P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P2P 업체들의 여러 가지 일탈 행위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탈 행위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금융정보 분석원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해서 그쪽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편법 대출 같은 거라든지 또 자금 유용, 소위 말해서 횡령 배임 현상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P2P 업체 이제 P2P라는 산업이 뜨고 있지만 어떻게 약간 꼬아서 보면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 행위와 상당히 유사한 면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사실 외국에서도 뭐 이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든 제도라는 게 어떤 이제 들어가는 비용과 혜택 이거를 이제 서로 비교해봐서 좀 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니까 아마 이 산업이 좀 뜨고 있는 건데 근데 P2P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직 이제 규제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P2P라는 게 아직 새로운 이제 산업 분야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P2P 업계가 사실 대부업으로 또 등록이 돼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작년에 그래서 실제로 금감원에서는 이제 11월 달에 어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제 굉장히 업계 쪽에서 반발하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작년 그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주요 요지 중에 하나가 소위 대출을 해주는 사람, 대부자, 그러니까 대부자의 그 소위 말해 대부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짓고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천만 원, 뭐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자 소득이 좀 있다든지 그럼 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규모의 규제를 가하려는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가이드라인들을 뭐 돈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큰 것은 이 규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올 2월 기준으로 약 6천억 정도가 P2P 대출이 된 걸로 시장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3천만 원 내외를 우리가 만약에 그 대부를 해준 사람, 대부를 해줬다 가정을 한다면은 약 대부자만 해도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약 제가 보기에는 3배에서 5배 정도. 그러니까 약 한 6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P2P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자는 굉장히 몇만 명의 대부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P2P 업체를 통해서 대부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P2P 업체에 대한 규제와 함께 동시에 대부자에 대한 규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은 주로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거였는데 시장 플레이어를 규제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장 플레이어들은 자유롭게 하고 싶으니까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 시장 플레이어들을 이용을 해서 그 P2P 업체가 또 그 불만을 대변해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규제를 않고 일방적으로 놔뒀을 경우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지금 경우에는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대부를 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지만은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경제에 어떤 시스템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도가 서로 연관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부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쭉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가져다가 예금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 차입자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대부분이 기업들이고 또 뭐 개인이더라도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P2P 대출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대부자와 차입자가 지금 거의 직접 연결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만약에 과거와 같은 그 큰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그 사람들 간의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엄청난 큰 싸움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별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채권 확보 행위가 막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존의 우리 시스템은 그 소위 말해서 예금 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가가 그 사람들 간에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금자 간에 싸우는 현상을 많이 완화시켜 줬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뱅크런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 생겨서 이게 상당히 예를 들자면은 차입을 아무 때나 회수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라고 소위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 차입자들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치들이 많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가 예를 들자면 백지 그 수표를 차입자가 대부자한테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차하면 만기 날짜를 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대항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많은 그런 현상이 유사한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만약에 경제에 큰 위기가 온다면은 그 사람들 간의 그 갈등이 상당히 고조될 수가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금감원 보도자료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네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조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투자금의 어떤 이제 P2P 업체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그 물건에 이제 연결을 한다든지 어떤 충분한 정보 차입자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 의무를 굉장히 강화한다든지 또 이제 사실 원금 보장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이제 유사수신행위에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예금과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런 걸 규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했던 부분이고 또 사실 상위권 업체 혹은 건전한 정상적인 P2P 업체라면 이 상품은 혹은 이 투자는 보호되지 않고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백히 고지하고 또 어떤 투자 물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이게 1순위 담보인지 2순위 담보인지 부도가 났을 때 이거에 대한 처리 흐름이라든지 그 물건 이외의 차입자의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정보를 굉장히 자세하게 제공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한 조치들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의아한 거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금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되는데 이거는 사실 주식이나 혹은 이제 후순위채처럼 투자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금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안 발생하지 않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이 좀 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이제 금융위에서 하는 방식은 1인당 투자 한도를 제한했는데 이게 그러면 너무 플랫하게 각 업체들별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업체로 쏠림이 있어야 좀 퇴출당하는 업체들도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지금 너무 많다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브로커리지 회사인 거죠. P2P 업체는 저희가 대부 중개업자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 중개업자가 많냐 적냐, 예를 들면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 예를 들면 대부 중개업자가 적고 규모가 커서 예를 들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상당히 쉽게 완화한다면은 아마 적은 게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쪽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다른 기타 비용, 부대 비용이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은행 같은 경우라든지 저축은행을 유지를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많은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직원 월급도 제법 높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들의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코스트 그 다음에 수익성 수준이 도대체 적절한가 이어간에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쪽은 그런 논란의 여지는 적은 것이죠. 뭐냐면은 고정비가 낮다는 겁니다. 이쪽은 고정비가 낮아서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은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조직인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론마켓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발생하는 현상이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 소위 말해서 뱅클런이라고 저희는 그걸 표현하는데요. 그냥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생기는 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라는 건 비즈니스 사이클이랑 계속 그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가이드라인 없이 상당히 이게 사이즈가 마구잡이로 커진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상당히 효율성에는 기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중금리 대출 시장도 만들고 시스템의 불안정성은 또 올릴 수도 오히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의 양날입니다. 이게 양날의 면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걸 너무 크게 키우는 것은 상당히 불안할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제한하면서 또 그 다음에 P2P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걸 서서히 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주는 면도 있지만 P2P 대출이라는 게 자 P2P 대출 업체가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죠. 그러면은 그 대출 업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개가 있고 또 감독이 누수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인 신용정보 노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 신용정보가 노출이 돼가지고 사적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복구를 시킬 거냐 문제도 또 역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게 상당히 확대가 되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단지 이제 차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중금리 시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 금리가 높았다면은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 금융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시스템 리스크적인 관점을 제외를 한다면은 소비자 효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다, 제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안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들은 있어야 되고 그게 무엇이냐는 금융감독당국이 고민이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수신 행위가 없기 때문에 뱅크런의 이런 가능성은 낮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 후순위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선택했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특별법까지 발의됐을 정도로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은 결국 P2P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부분의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외국에도 이미 굉장히 이제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규제 차익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제라는 것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드론이나 이런 사업이 떴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지금 규제 상황을 보면 일단 허용해 놓고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라는 좀 이야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중국이란 나라와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중국의 매크로 경제 시스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통계 자체가 통계 자체가 믿을 수도 없고 중국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은행 부실도를 본다든지 이러면은 진작에 망했어야 된다. 은행의 부실 정도나 과거 한 4, 5년 전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적용되는 논리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물론 일반론적인 것은 적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시스템이라는 게 미세한 부분에서 이게 그 시스템이 소위 말해서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P2P 대출이라는 것도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를 들자면은 그 P2P 대출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또는 한 사람이 어떤 집중적으로 몇몇 집단이 집중적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뭐 자기 전 재산의 뭐 90%를 P2P 대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놔두는 것은 저는 그 국가가 자기 기능을 해태하는 거다. 따라서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상황이 안 터지게 정부가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약간의 필요하다면 규제를 좀씩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쪽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게 기본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권이라는 것이 예대마진을 주 수익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출과 이제 예금금리 차익이고 이 P2P 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게 단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하는 건데 보통 업체들이 수수료를 1%에서 2% 수준으로 지금 안 받는 데도 많지만 잡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영업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어떤 충분한 수준의 수익이 들어오려면 지금은 이제 VC 쪽에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이제 투자하는 단계지만 사실 대출 시장이 제가 물어보니까 한 1조 최소한 1조 원 정도는 업체당 그래야 이제 연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그래야 이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체당 1조 원 정도라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좀 딜레마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과거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들의 님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출이자 마진이 2% 내외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서 약 1% 약간 초과되는 그 비용들을 커버를 하고 그 비용이라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부실채권 비용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약 0.7 정도로 가지고서 이익을 창출했던 거죠. 근데 물론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상당히 높은 ROE,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을 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P2P 업체들이 만약에 그 이자 그 마진이 약 1%다. 1에서 2 정도. 1%고 또는 2%다. 2%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가 P2P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부실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부실률이 이제 완전히 안 갚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이게 부실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천천히 갚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자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갚고 늦게 갚는 경우는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일반 은행의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한 10배에서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실에 따른 비용이 큰 겁니다. 이쪽은.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약 2% 내외를 해야지 예를 들자면은 이 P2P 업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축은행이나 은행과 다르게 P2P 업체는 소위 말해서 자기 책임이 없습니다. 별로. 즉 예를 들자면은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는 중개를 하면서 그 중개에 따른 그
그 소위 말해서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상품이 이상하다 그러면 증권회사가 갚아줘야 됩니다. 자산 운용사가 갚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증권회사가 갚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사가 차후적으로 갚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 같은 경우도 내 A금을 가져가서 대출을 해서 뭔 사고가 터지면은 은행이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가 또 보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P2P 업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리스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이 되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지 이제 P2P 업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자유롭게 설립이 된다면은 그 마진이라는 게 굉장히 박해지고 결국에는 그 리스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리스크에 대비한 수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P2P 업체라는 게 리스크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트 다운을 계속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대 마진이 2% 가까이 된다면 그걸 추가로 낮출 여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업체들이라는 것은 다 돈을 벌어도 죽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업체 말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즈 문제는 사이즈가 커지면은 분명히 사고는 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만약 금융감독당국이라면 사이즈 쪽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쪽은 어떤 규제책을 마련하려고 할 위인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도 그러한 일환으로 2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조치도 그런 일환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라면은 그 개별 회사가 너무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 회사는 정식적으로 금융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는 전환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P2P 업체의 부실률은 굉장히 낮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모가 커지면 부실률이 올라가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굉장히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P2P 규제 관련해서 한상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